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노인과 바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녀석이 잠을 자면 나도 눈을 좀 붙이고 사자가 나오는 꿈을 꿀 수 있으련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왜 사자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지? 잡생각하지 마. 하고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잠자코 판자의 몸을 기대해 쉬기나 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저 녀석은 용을 쓰고 있어. 그러니 자네는 될 수 있는 한 가만히 있어. 시간은 오후로 접어들었고 배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움직였다. 지금은 쇳바람이 일어 배를 미는데 힘을 보태주었고 노인은 잔잔한 바다 위를 고요히 떠가고 있었다. 밧줄 때문에 아프던 등도 한결 견디기가 수월해졌다. 오후가 되자 낚싯줄이 한 번 더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기는 그저 조금 더 높은 수면으로 올라왔을 뿐 계속해서 헤엄쳐 나아갔다. 햇볕이 노인의 왼팔과 왼쪽 어깨 그리고 등을 비췄다. 그걸 보고 노인은 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렸음을 알았다. 이제 놈을 보았기 때문에 고기가 물속에서 근사한 보라색 가슴 지느러미 날개를 활짝 편 채 크고 빳빳한 꼬리로 물살을 가르며 어두운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노인은 그 깊은 바다에서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 궁금했다. 녀석의 눈은 굉장히 컸어. 말은 그보다 눈이 훨씬 작아도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지. 나도 꽤 잘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이만큼은 볼 수 있어. 햇볕도 쬐고 손가락도 꾸준히 움직였더니 왼손에 났던 쥐가 이제 완전히 풀렸다. 그는 왼손으로 힘을 쓰기 시작했고 등 근육을 움직여 밧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밧줄 때문에 아픈 부위도 조정했다. 고기야, 만약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면 너는 정말 아주 별난 고기인 게 분명해. 하고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노인은 무척 피곤한 데다 머지않아 밤이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해보려 했었다. 그는 그란 리가스라고 스페인어로 불러야 제대로 부르는 것 같은 빅리그를 생각했다. 그는 뉴욕 양키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시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이 벌써 경기 이틀째인데 아직 시합 결과도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양키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발 뒤꿈치의 뼈돌기 증상 때문에 아프면서도 끝까지 완벽한 시합을 펼쳤던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해. 그런데 뼈돌기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부르지? 맞아. 운 에스푸엘라 데 우에소라고 하지. 우리한테는 그런 병이 없는데 싸움 닭의 새 발톱으로 발 뒤꿈치를 가격당하는 것만큼 아플까? 나는 그런 고통을 견뎌낼 수 없을 테고 싸움 닭처럼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을 다 잃고도 계속해서 싸우지도 못할 거야. 큰 새나 짐승에 비하면 인간이 크게 나을 것도 없어. 나는 인간이기보다는 저 아래 컴컴한 바닷속에 있는 저 야수가 되는 편을 택하겠어. 상어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상어가 나타나면 그때는 저 녀석이나 나나 끝장이야.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라면 지금 내가 이 녀석을 상대로 버티고 있는 것만큼 물고기를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러고도 남겠지. 그는 젊고 힘이 세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어부였으니까. 하지만 뼈돌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진 않을까? 나도 모르겠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뼈돌기를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해가 지자 노인은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카사블랑카의 어느 술집에서 시엔푸에고스 출신으로 부둣가에서 제일 힘센 검둥이와 팔씨름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 두 사람은 테이블에 그어놓은 분필 자국에 팔꿈치를 꼿꼿이 세우고 손을 꽉 움켜잡은 채 꼬박 하룻낮과 하룻밤을 겨루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손을 서로 테이블에 내려놓으려고 기를 썼다. 많은 돈이 내기에 걸리고 사람들이 석유 등 불빛이 비치는 방을 들락날락하는 가운데 그는 검둥이의 팔과 손과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8시간이나 지나자 심판들이 돌아가며 눈을 붙일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서 피가 나왔지만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과 손과 팔을 응시하며 힘을 겨루었고 돈을 건 사람들은 방을 들락날락하며 높다란 의자를 벽에 기대놓고 그곳에 앉아서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았다. 판자로 된 벽은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석유 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비쳤다. 검둥이는 그림자도 엄청나게 컸는데 석유등이 미풍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함께 흔들렸다. 밤새도록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럼주를 먹이거나 담뱃불을 붙여주곤 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럼주를 마신 검둥이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 그 당시에는 늙은이가 아닌 산티아고 엘 캠페온이었던 노인의 손을 거의 10cm가량이나 눕혔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손을 제 위치로 밀어 올려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 순간 노인은 그 늠름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검둥이를 이겼음을 확신했다. 새벽녘에 내기를 건 사람들이 무승부로 대결을 끝내자고 요구했고 심판이 거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흔들었지만 노인은 그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해 검둥이의 손을 아래로 꺾어 내리다가 마침내 나무 테이블에 완전히 눕혔다. 이 대결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이 났다. 돈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부두에 나가서 설탕 부대를 하역하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승부 선언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누구나 결판이 날 때까지 그 대결을 계속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이 결국 끝장을 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기 전에 결판을 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노인을 챔피언이라고 불렀고 봄에 설욕전이 열렸다. 그러나 이 대결에는 판돈도 별로 많지 않았고 노인이 첫 시합에서 시엠프에고스 출신의 검둥이의 길을 확 꺾어놨기 때문에 꽤 수월하게 이겼다. 그 후 몇 차례 시합이 더 있었지만 노인은 시합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기려고 악을 쓰고 덤비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에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몇 번 시합을 해보긴 했지만 왼손은 언제나 노인을 배반했다. 왼손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노인도 왼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햇볕을 쐬면 나아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에 기온이 너무 내려가지 않는 한 다시 지가 나서 나를 괴롭히진 않겠지. 오늘 밤 상태가 어떨지 걱정이군.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로 지나가자 그 그림자에 놀라 날치대가 퍼드덕거리는 것이 보였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 만세기가 있긴 있나 본데. 하고 말하며 노인은 고기가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줄까 싶어 낚싯줄에 상체를 기댄 후 몸을 뒤로 젖혀보았다. 그러나 고기는 조금도 끌려오지 않았고 줄은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며 마치 끊어지기 직전처럼 물방울을 튕기고는 부르르 떨었다. 배는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나가고 있었고 노인은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참 이상할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군. 너무 높이만 날지 않는다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도 볼 수 있겠지. 나도 한 200길 남짓한 높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주 천천히 지나가면서 고기를 내려다보고 싶군. 바다 거북잡이 배를 타던 시절 돛대 꼭대기 가름대에만 올라가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지. 거기서 보면 만세기는 더 짙은 초록색으로 보였어. 만세기의 줄무늬며 보라색 반점이 보였고 때를 지어 헤엄치는 광경도 전부 다 보였지. 어두컴컴한 해류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들 등이 죄다 보라색이고 대개 보라색 줄무늬나 반점이 있는 것은 왜일까? 만세기는 원래 황금색이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당연히 초록색으로 보이지.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닐 때는 옆구리에 청새지처럼 보라색 줄무늬가 나타나곤 하거든. 이런 색깔이 나는 것은 화가 나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속력을 내기 때문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 마치 노란 담요 아래서 바다가 무언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모자반류 해초 덩어리가 조그만 섬 모양으로 울렁거리며 불룩 솟아있는 지점을 지날 때쯤 만세기 한 마리가 작은 낚싯줄에 걸렸다. 노인은 만세기가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처음 발견했는데 그 고기는 저물어가는 햇빛에 황금빛을 발하며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푸드덕거리고 있었다. 만세기는 겁에 질려 고개를 하듯이 뛰어오르기를 거듭하며 몸부림쳤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오른손과 오른팔로 큰 줄을 조심조심 잡고 왼발인 왼쪽 발로는 고기가 걸린 줄을 조금씩 끌어당겼다. 줄을 당길 때마다 줄을 발로 밟아가며 왼손으로 만세기를 끌어당겼다. 만세기는 고물 바로 앞까지 끌려오자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퍼드덕거리며 몸부림쳤다. 노인은 배전 너머로 몸을 굽히더니 보라색 반점이 있는 황금빛 고기를 그물 위로 끌어올렸다.
그 물고기는 낚싯바늘에서 빠져나가려고 마치 발작하듯이 턱을 움직이며 미끼온 고기를 물어댔고 그 길고 납작한 몸뚱이와 꼬리와 대가리로 배 바닥을 마구 쳐댔다. 노인이 그 번질거리는 황금빛 머리통을 몽둥이로 내리치자 그제야 몸을 파르르 떨다가 잠잠해졌다. 노인은 낚싯바늘에서 만세기를 빼낸 뒤 그 줄에 새 정어리를 달아 바다에 던졌다. 그러고는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간신히 옮겨갔다. 왼손을 씻은 다음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그 뒤 노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낚싯줄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바닷물에 오른손을 씻으며 배가 바닥 쪽으로 지는 모습과 굵은 낚싯줄이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물고기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구나.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물이 손에 닿는 느낌으로 볼 때 분명 속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물에다가 노 2개를 가로질러 묶어 놓으면 밤새 저 녀석의 속력을 늦출 수 있겠지.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저 녀석은 오늘 밤도 끄떡없을 거야. 그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만세기 살에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내장은 좀 더 있다가 빼야겠어.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만세기에 칼질도 하고 저 큰 물고기 녀석이 배를 끌고 가기 힘들어지도록 노로 묶어들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고 해질녘이니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어떤 물고기든 해질 무렵에는 다루기가 더 힘든 법이니까. 노인은 오른손을 바람에 말린 뒤 그 손으로 낚싯줄을 쥐고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판자 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놈이 배를 잡아 끌도록 놔두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끄는 부담이 커져 노인만큼 받거나 혹은 더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요령 하나를 터득하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게다가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린 뒤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지. 덩치가 엄청나게 큰 놈인 만큼 먹이도 그만큼 많이 먹을 텐데 말이야. 나는 다랑어를 1마리 다 먹었잖아. 내일은 만세기를 먹을 거야. 노인은 만세기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내장을 제거할 때 좀 먹어두는 게 좋겠지. 다랑어보다는 먹기가 힘들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이니까. 물고기야, 좀 어떠냐? 노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몸이 가뿐하고 손도 덜 아프고 오늘 밤과 내일 하루 먹을 식량도 있단다. 배나 끌거라 물고기야. 사실 몸이 가뿐한 건 아니었다.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걸 넘어서 심상치 않은 무감각 상태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더한 일도 겪어봤는 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손이 살짝 베었을 뿐이고 다른 손에 놨던 쥐도 이젠 풀렸어. 2 다리도 멀쩡하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식량 문제에 관한 한 저 녀석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 9월에는 해가 지면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변이 벌써 어둑어둑했다. 그는 뱃머리 쪽 낡은 탐자에 몸을 기댄 채 될 수 있으면 쉬어보려 했다.
초저녁 별이 하늘에 뜬 것이 보였다. 노인은 리게성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별이 뜬 것을 보고 좀 있으면 다른 별들도 뜰 것이고 머지않아 저 먼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친구들을 모두 다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았다. 저 고기도 내 친구지. 하고 노인은 크게 말했다. 난 저런 고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 하지만 난 저놈을 죽여야 해. 인간이 별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자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물고기가 불쌍해졌다. 하지만 물고기가 가엾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물고기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의 결심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저 녀석 한 마리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과연 저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아니, 물론 자격이 없고 말고. 저 물고기의 행동거지나 당당함을 생각해보면 저 녀석을 잡아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이 해나 달, 별 같은 걸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바다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족하니까 말이야. 자, 이젠 노를 달아 저항력을 높이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감수해야 해. 만약 저 녀석이 갑자기 달아나려고 시도하는데 노가 제동작용을 해서 배가 끌려가지 않게 되면 나는 저 녀석에게 낚싯줄을 더 많이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 저 녀석을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 배가 끌려가면 나나 물고기가 더 오래 고통받겠지만 저 녀석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배가 쉽게 끌려가게 놔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어떻든지 일단 만세기가 상하기 전에 내장을 제거하고 먹어서 힘을 내야겠군. 이젠 1시간만 더 쉰 다음 녀석이 여전히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지 가늠해보고 그 후에 고물로 가서 작업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겠어. 그러는 동안 녀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노를 매다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일을 벌여야 할 때거든. 저 녀석은 여전히 대단하고 나는 저 녀석의 주둥이 기퉁이에 바늘이 박힌 채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는 걸 봤어. 바늘에 찔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저 녀석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상대와 겨루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제 좀 시식에 늙으니 그리고 자네가 해야 할 다음 일이 생길 때까지 저놈은 제 마음대로 하게 놔두자고.